한국 없이는 미국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이 한 문장이 펜타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작성자는 제임스 린, 미 국방부 자문위원. F-35 한국 부품 없으면 못 듭니다. 이지스함, 한국 레이더 없으면 고철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 반도체 없으면 발사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70년간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지켜준다고요.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워싱턴을 패닉에 빠뜨린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린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오전 9시 50분. 저는 미 의회 본회의장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10분 후면 증인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전국 생중계되는 청문회였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 카메라 세팅하는 소리, 의원들의 목소리.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린 박사님,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의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방청석은 만원이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의원 17명이 반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상원 국방위원장 톰 브래들리.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10m가 10km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발소리만 의사당에 울렸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린 박사. 브래들리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국방부 자문위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의장님.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당신은 한국 방위비 분담의 적정성에 대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제출한 보고서였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18%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간 53억 달러를 주한미군 유지에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10억 달러만 냅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브래들리가 비웃었습니다. 숫자가 전부 아닙니까, 박사님?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에는 맥락이 필요합니다. 맥락? 또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마크 존슨이었죠. 맥락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70년간 한국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제대로 받을 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의원 절반이 손뼉을 쳤죠.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브래들리가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일미군 비용의 86%를 부담합니다. 독일은 28%, 한국은 고작 18%. 이게 동맹입니까? 카메라들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전국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NN 자막이 떴을 겁니다. 한국계 연구원 방위비 증액 정당성 증언 예정.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로 준비한 증언이 뭔지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의장님, 제가 화면에 자료를 띄워도 되겠습니까? 브래들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숫자겠죠. 하십시오.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사당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F-35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방식은 그들이 예상한 게 아니었죠. 의원님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증언할 내용은 방위비 분담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브래들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미국과 한국의 진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F-35 단면도가 나타났고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혔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빨간 점 하나하나가 한국산 부품입니다. 브래들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저는 숫자를 띄웠습니다. 43% F-35. 스텔스 전투기 핵심 부품의 43%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 없이는 이 전투기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의사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브래들리 위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F-35는 록히드 마틴이 만듭니다. 미국 기업이죠. 맞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도 한국 협력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LG이노텍, 하나시스템. 이름들이 나열됐죠. 디스플레이 패널, 삼성전자. 레이더 제어 모듈, 하나시스템. 카메라 모듈, LG이노텍. 전부 한국 기업입니다. 마크 존슨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상업용 부품 아닙니까? 군사 규격하고는 다르죠.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웠죠. 군사 규격 인증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MIL STD 810, MIL STD 461 전부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미국 기준을 초과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죠. 다른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수잔 리였습니다. 린 박사,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유럽이나 일본에서 조달할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일본 방산업체 리스트였죠. 유럽 업체들의 기술 수준은 5년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은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요. 새로 인증받는 데만 최소 8개월 걸립니다. 8개월? 브래들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래프였죠. 문제는 그 8개월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타임라인을 보십시오. 화면에 시간대별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붉은 선이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죠. 한국 공급이 중단되면 24시간 후부터 정비 차질이 시작됩니다. 부품 재고가 바닥나니까요. 48시간 후 주요 무기 체계 가동률이 68%로 떨어집니다. F-35 편대 3대 중 1대가 이륙 불가 상태가 됩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후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태평양 함대 전체 작전 능력이 32% 저하됩니다. 32%?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펜타곤이 직접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브래들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F-35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F-35만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 나타났습니다. SPY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핵심 부품의 38%가 한국산입니다. 삼성 탈레스 수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죠. 또 한국입니까? 존슨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화면이 떴습니다. 반도체 부품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제품. 비중은 61%입니다. 61%?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고온 환경용 디램은 한국 외에는 생산처가 없습니다. 저는 정확히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잔리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구축에 최소 3년 걸립니다. 투자 비용은 200억 달러 이상이고요. 3년? 브래들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3년 동안 중국은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죠. 그때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데이비드 킴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도 한국계였죠. 린 박사.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죠. 데이비드 킴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70년간 미국이 한국을 지켜줬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피를 흘렸고 지금도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한국에 의존한다고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의원님, 70년 전 이야기와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동맹은 동맹입니다.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953년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 미국이 한국 기술 없이는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브래들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린 박사, 당신은 지금 미국의 국방력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민간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로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픈 AI. 민간 기술 분야부터 보시죠.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AI 혁명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브래들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방위비 분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국방과 민간 기술은 이제 분리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엔비디아 H100 칩 이미지였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GPT-4, 챗GPT를 훈련시키는 핵심 칩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HBM3 메모리 전부 SK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전부라고요? 수잔리 의원이 물었습니다. 100%입니다. 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BM3를 SK 하이닉스에서만 공급받습니다. 삼성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삼성도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성능 차이가 있어서 오픈 AI 같은 빅테크는 SK 하이닉스 제품만 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죠. 만약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이면 미국 AI 기업 서버의 절반이 멈춥니다. 과장 아닙니까? 존슨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노트북에서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오픈 AI CTO 제이슨 밀러와의 인터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AI 개발 멈춥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개발 중이긴 한데 상용화까지 3년 걸립니다. 의사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이슨 밀러의 목소리만 울렸죠. 솔직히 말하면 우린 한국 없이 못 버팁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구글 로고였죠.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서버의 70%가 삼성 SSD를 씁니다. 데이비드 킴이 끼어들었습니다. 저장 장치 정도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관건입니다. 삼성 외에는 구글이 요구하는 성능을 못 맞춥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애플 로고가 나타났죠.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아이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원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브래들리도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냈죠. 꺼내보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이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부품 리스트를 띄웠죠. 디스플레이 삼성,
메모리 SK 하이닉스, 배터리 관리 칩 삼성전자, 카메라 센서 삼성, 아이폰 부품의 40%가 한국산입니다. 브래들리가 자신의 아이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팀 쿡 CEO가 몇 년 전 한국 방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성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다고요. 그건 언론에 안 나온 얘기 아닙니까? 수잔 리가 물었습니다. 비공개 만찬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애플 내부 문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대한 숫자 하나가 화면을 채웠죠. 70%. 이게 뭡니까?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합치면 70%입니다. 저는 의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국방만이 아닙니다. AI, 클라우드, 스마트폰, 반도체. 미국 기술 산업 전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과거엔 그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조 기술은 이미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죠. 데이비드 킴이 일어났습니다. 린 박사, 당신은 지금 미국을 폄하하고 한국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그럼 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브래들리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에게 무릎 꿇으라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70년 된 관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방청석 뒤편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구역이었죠. 의장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브래들리가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 회색 머리. 그의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김성호 주미 한국 대사. 의사당 전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대사가 방청석에서 통로로 나왔습니다. 의장님, 증인이 아닌 사람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김 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합니다. 발언권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브래들리가 다른 의원들과 짧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5분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사가 증인석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임스 린 박사가 기술 의존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 위조약. 여기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미군 기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브래들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조약대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74년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동맹 아닙니까? 존슨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김 대사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죠. 얼마나 제공했는지요. 그가 손짓했습니다. 보좌관이 노트북을 들고 왔고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용산, 평택, 오산, 군산, 대구. 미군 기지가 곳곳에 표시됐죠. 전국 23개 기지. 총 면적 약 2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의 70배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기지 2.4제곱킬로미터.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500만 원입니다.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시세 아닙니까? 1953년 가격이 아니죠. 맞습니다. 김 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74년간 평균 가치의 적정 임대료율을 곱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숫자 하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1238조 원. 의사당이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죠. 뭐라고요? 수잔리가 물었습니다. 74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의 임대료 합계입니다. 김 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950억 달러입니다. 브래들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계산입니다. 국제 부동산 감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김 대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평가 회사 CBRE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김 대사가 계속했습니다. 기지 주변 소음 피해, 환경 오염 배상, 사건 사고 보상금. 이것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존슨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는데 집세를 내라고요? 김 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켜줬다고요?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죠. 주한미군은 한국만 지키나요? 아니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 전체를 위한 겁니까? 브래들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대사가 계속했습니다. 린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한국 기지는 중국 견제, 일본 압박, 러시아 감시의 전략적 거점입니다. 화면에 미국 국방부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2019년 미 국무부 내부 보고서입니다. 직접 읽어드리죠. 그가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기지 없이는 태평양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 주둔지가 아니라 아시아 패권의 핵심이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CNN 카메라가 문서를 클로즈업했죠. 당신들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김 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 패권 유지입니다. 데이비드 킴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김 대사가 그를 응시했습니다. 안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략적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대가 없이요. 그가 다시 1238조 원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13조 원. 우리 계산으로는 1년치 임대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브래들리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 보이십니까? 김 대사가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수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임대료를 청구하시겠다는 겁니까? 김 대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아닙니다. 우리는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동맹이니까요. 그가 브래들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릎 꿇릴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는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입니다. 의사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74년간 우리는 땅을 제공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함께 성장했습니다. 김 대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에게 돈만 내라고요? 브래들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시혜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미국이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계속 함께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시한다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5분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사가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일어나 환호했죠. 미국 의원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김 대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지나가며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김 대사가 자리로 돌아간 후 의사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기자들은 긴급 속보를 송고하고 있었죠. 브래들리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을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망치를 쳤죠. 린 박사. 브래들리가 저를 봤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의존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펜타곤 로고가 나타났죠. 이건 국방부가 직접 실시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보안 등급 TS-SCI.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존슨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기밀 문서를 여기서 공개한다고요?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게 허가서입니다. 브래들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하십시오. 화면에 시뮬레이션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모든 부품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중단된다고 가정하죠. 첫 번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미 공군 정비 차질이 시작됩니다. 부품 재고가 82% 소진됩니다. F-35편대 중 12%가 비행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수잔리가 물었습니다. 12%면 그리 심각하지 않은데요? 아직 시작입니다. 저는 다음 지점으로 넘어갔습니다. 48시간. 이틀 후 주요 무기 체계 가동률이 68%로 떨어집니다. 이지스함 12척이 레이더 정비 대기에 들어갑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40%가 반응시간 지연을 겪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72시간.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3일 후 태평양 함대 전체 작전 능력이 32% 저하됩니다. 7함대 항모 전단 중 2개가 전투준비 태세에서 이탈합니다. 32%라니요. 데이비드 킴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건 펜타곤이 6개월간 50명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점이 나타났죠. 일주일이 지나면 주일 미군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키나와 기지 전투기 편대의 30%가 운용 불가 상태가 됩니다.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곳도 같은 부품을 씁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한 달 후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4주가 지나면 미 본토 기지들도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 버지니아 노퍽 기지. 전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합니다. 의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지점. 6개월 후. 저는 그래프 끝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선이 거의 바닥에 닿아 있었죠. 6개월이 지나면 태평양 방어선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대체 공급처 확보 실패. 유럽 제품은 규격이 안 맞고 일본은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미국 내 긴급 생산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중국이 움직이면 우리는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존슨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펜타곤이 가능성 80%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군사력 분석 자료였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무엇을 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화면에 중국 군함과 전투기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할 겁니다. 남중국해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응 능력이 약해진 틈을 노릴 겁니다. 수잔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죠. 한국을 압박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방위비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브래들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겁니까? 지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데이비드 킴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실입니다. 70년간 우리가 착각했던 현실이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급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내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10분 후 의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을 때 브래들리 위원장이 처음으로 제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린 박사님,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브래들리 위원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죠. 저는 노트북에서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미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 의원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논쟁을 중단하십시오.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공동투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공동투자라니요? 수잔 리가 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죠. 미국이 150억 달러, 한국이 150억 달러. 양국이 동등하게 투자합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 투자를 더하면 총 4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개발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존슨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 150억 달러를 줘야 합니까?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투자 분야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3나노 이하 공정 개발.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생산합니다. AI 칩도 마찬가지고요. 데이비드 킴이 물었습니다. 그럼 기술은 누구 겁니까? 공동 소유입니다.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특허도 공동 출원, 수익도 공동 배분.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브래들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두 번째, 우주항공 기술. 저는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나사와 협력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세 번째, 배터리 기술. 한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산업과 결합하면 중국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수잔 리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0년 계획입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매년 양국이 15억 달러씩 투자합니다. 그럼 방위비 분담은요? 존슨이 물었습니다. 현 수준 유지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증액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이 펀드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브래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방청석의 김성호 대사를 봤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을 견제해야 하니까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 기술력 분석 자료였죠. 지금 중국은 반도체에서 5년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따로 간다면 5년 내 따라잡힙니다. 숫자들이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간다면 격차는 오히려 벌어집니다. 한국의 제조 속도와 미국의 설계 능력이 합쳐지면 중국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킴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회가 150억 달러 예산을 승인할까요? 방위비 증액으로 싸우는 것보다 쉬울 겁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이건 동맹국에 퍼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는 투자니까요. 수잔 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펀드로 개발된 기술은 미국 내에서도 생산됩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화면에 예상 일자리 창출 숫자가 떴습니다. 10년간 약 5만 개.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의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였으니까요. 브래들리가 다른 의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린 박사님. 브래들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제안을 공식 문서로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들이 순서대로 넘겨받았죠. 투자 구조, 기대 효과, 리스크 분석. 전부 담았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도 이미 검토했습니다. 존슨 의원이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거 언제 준비한 겁니까? 3주 전부터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제안을 하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엔 방위비 분담의 적정성만 분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파면 팔수록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수잔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의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착각하고 살았다는 진실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다는 것.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들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30분 후회하겠습니다. 의원들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일어나 별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김성호 대사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30분 후 의원들이 돌아왔습니다. 브래들리 위원장의 얼굴에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브래들리 위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들과 협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의사당에 울렸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린 박사님이 제시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브래들리가 계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죠. 본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철회합니다. 의사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렸죠. 대신 브래들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린 박사가 제안한 한미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청석에 한국 기자들이 환호했죠. 존슨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어서 하십시오. 존슨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린 박사, 오늘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계라서 편향됐다고 생각했죠.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은 팩트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수잔리 의원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킴 의원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같은 한국계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 했습니다. 미국인임을 증명하려고요. 그가 김성호 대사를 봤습니다. 대사님께 사과드립니다. 김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래들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한국 방위비 증액 요구 철회. 둘째, 한미 기술 파트너십 예산 승인 추진. 셋째, 동맹 관계 재정의 작업 착수. 브래들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본 청문회를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딱.
의사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중계했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 의회가 70년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간신히 버텼죠. 김성호 대사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린 박사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진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 대사가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내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마지막으로 왔죠. 린 박사, 오늘 당신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당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제임스, 방금 뉴스 봤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됐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꿈꿨던 일이야. 전화를 끊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의사당 앞 계단에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린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질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케이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뉴스 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대단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백악관, 의사당, 국무부 건물. 미국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현명해졌고 더 정직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오늘 나는 역사의 한 장면에 섰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항상 고민했다. 어느 편에 서야 하나고.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나는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이것이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경기도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땅. 제가 태어난 적 없지만 혈관 속에 흐르는 땅. 한미기술동맹 첫 번째 공동연구소가 완공됐습니다. 평택 삼성 캠퍼스 내에 세워진 5층짜리 건물. 미국 기술자 50명, 한국 기술자 50명이 함께 일하는 곳이었죠. 저는 미국 대표단 고문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청문회 이후 국무부가 제게 공식 직함을 하나 더 줬거든요. 한미기술협력 특별자문관. 연구소 앞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김성호 대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린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건물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김 대사가 말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복도, 최첨단 장비들. 하얀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 실험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연구원 2명이 현미경 앞에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어로 다른 한 명은 영어로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로 완벽히 통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나노 AI 칩입니다. 김 대사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생산합니다. 중국보다 2년 앞선 기술이죠. 다음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나이든 기술자 한 명이 젊은 미국인 엔지니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6개월 전 펜타곤 브리핑 때 화상으로 봤던 사람. 윤상철 기술자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 선생님?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 증언 덕분에 의외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던 일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옆에 젊은 미국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40년 경력은 다르더라고요. 윤상철이 웃었습니다. 이 친구가 설계는 저보다 100배 잘합니다. 저는 만드는 것만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팀인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누가 위고 아래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합치는 것. 연구소 투어가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평택 들판이 한눈에 보였죠. 저 멀리 미군 기지도 보였습니다. 김 대사가 옆에 섰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태도를 180도 바꿀 줄은요.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변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당신에게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김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계라는 이유로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요. 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어느 편에 서야 하나 고민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압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걸요. 그게 두 나라 모두를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케이트였습니다. 영상통화였죠. 여보, 잘 지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옆에 아들 데이비드가 보였습니다. 아빠. 데이비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어때요? 좋아.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 보여줄까? 카메라를 돌려 연구소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저기 보이지?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같이 일하는 곳이야. 멋있다. 데이비드가 감탄했습니다. 데이비드야.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에는 국경이 있지만 진실에는 국경이 없어. 아빠는 그걸 배웠어. 무슨 뜻이에요?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느냐는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김 대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각성했습니다. 당신 덕분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싱턴만이 아닙니다. 저도 각성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한미기술동맹 6개월 평가였습니다. 첫 문장을 쓸 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6개월 전 우리는 70년간의 착각에서 깨어났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일방적 관념.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였다. 오늘날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계속 썼습니다. 진짜 동맹은 힘의 불균형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에서 나온다. 한미 기술 동맹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워싱턴의 각성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태어났죠. 오랫동안 그게 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게 제 강점이었다는 걸요. 두 나라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제 가슴 한쪽엔 이제 한국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제가 각성을 도운 나라. 워싱턴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하고 만든 역사입니다.